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대한석유공사와 울산정유공장의 건설과 관련된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중화학공업 육성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중화학공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주로 연구가 된 부분은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중 정유공장은 가장 처음으로 정부가 추진한 사업이었고 매우 성공적인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육성 정책 부분에 비하여 기업의 역할과 노력, 기여, 그리고 정부 정책 이전에 조성된 산업적인 기반이나 연속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부 정책과 사업계획과 더불어 울산 정유공장 건설 이전에 조성되고 있었던 정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방 이후 1960년까지의 상황을 보면 남한은 만성적인 석유 부족 상황이었습니다. 해방 이전 조선에서 유일한 정유공장이 원산에 있었고 울산에 제2정유공장을 건설하던 과정에서 해방을 맞은 것입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도 석유 문제는 여전히 국가의 중대사로 남아 있었습니다. 1948년 12월 4일 재헌의회에서는 김수선 외 27명의 의원이 제출한 석유 정제급 통제에 관한 건의안을 통과시킵니다. 이날 토론에서 정해준 의원은 석유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국가 경제 내지 사회 경제에 대해서 파급되는 커다란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급속한 시기에 있어서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될 과정이 있다라는 건의안의 배경을 밝힙니다. 석유는 신생 독립국가의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자원이라는 인식하에 강력한 처방을 내놓는데 골자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미 군정기 미국 업체들로 구성된 석유 배급 대행사가 가지고 있던 석유 배급 기관의 이양을 빨리 하여 국가 통제하에 둘 것. 둘째는 석유 정제 공장을 시급 완성하여 석유 생산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날 토론에서 논쟁은 국영이나 민영이냐를 두고 벌어졌는데 이후 정부 처리의 방향은 다른 기간 산업과 마찬가지로 국유, 국영으로 결정됩니다. 상공부는 1949년 6월부터 조선석유 울산공장 복구 작업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실질적인 복구 공사를 시작했으며 12월 17일에는 정부 차원의 착공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재정 지원은 순탄하지 않았고 1950년 1월 이후 공식적인 정부 보조가 끊겼으며 3월에는 정부 보증하에 은행 대출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했습니다. 어렵게 이어가던 사업이 마무리되고 원유 수급을 위한 협상을 하던 중에 한국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러나 정유시설 확보가 당시 중요한 국가적 과제였고 울산 정유공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감행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석유 제품은 20세기 근대 국가의 자립을 위한 핵심 자원이라는 인식이 정치인들 사이에 있었으며 이를 위해 울산 정유공장 건설을 우선 과제로 삼게 됩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승만 정권의 울산 정유공장 건설 계획에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특히 전쟁 중에 피해가 없었던 울산항에 유엔군 유류 보급기지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기지 공사를 주의하고 철도 부설에 관여했던 안경모에 따르면 유류 저장 시설과 배가 접원할 수 있는
항구를 갖추고 있던 울산에 미군 해상 송유 저장 시설이 입지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휴전 이후였습니다. 1955년 한미 석유 운영 협정이 맺어질 때까지 울산의 공장 부지와 저장 시설을 미군이 징발해 사용했고, 그나마 1955년 협정에서는 배급, 판매를 맡고 있던 코스코에 저유까지 일임하고 울산의 시설을 임대해주는 각서를 미국 측에 넘겼습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1950년대 내내 한미 양국의 석유 공급에 관한 명백한 입장 차이를 보였고 양국 간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석유의 배급 판매에 관해서는 한미 당국 간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미 경제 원조 협정에 추가해 배급 판매를 코스코로 결정한 한미 석유 협정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도 상공부와 기획처는 배급 판매를 한국 내 별도 회사를 설립해 담당하도록 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석유협정 원안대로 코스코가 배급 판매를 독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내 석유의 수입, 저장, 배급, 판매 등 일체의 유통 경로는 기존 미국계 정유회사의 영향력 아래 놓입니다. 그리고 미국 회사들의 시장 지배는 1964년까지 지속됩니다. 전쟁 후 울산 정유공장을 복구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집니다. 한국 정부는 두 가지 차원에서 문제에 접근했습니다. 하나는 울산 정유공장 복구였고 다른 하나는 코스코를 무력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한미 간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1953년 CEPRAG는 전쟁 중에 무상으로 공급하던 물자를 유상으로 전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유상원조는 석유류 공급 시 환율 논쟁을 일으켜 갈등의 기회가 되었고 결국 1954년 9월 17일 코스코에서 유류 출고를 정지시켰습니다. 당장 국내 유류 가격이 뛰었고 인플레를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당장의 문제는 같은 해 12월 2일 한미 대표 간 합의로 해결되었지만 당시 유류 봉쇄 조치는 한국 정부가 자주적 통치의 기반으로서 울산 정유공장 복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다음 해인 1955년 3월 25일 국무회의에 다음과 같은 대통령 유시사항이 전달되었습니다. 이 중 울산 정유공장에 관한 사항은 2개로 다음과 같습니다. 울산 정유소는 신속한 시일 내에 수리 운영토록 하라. 유조선 구입 준비를 신속히 추진하라. 그러나 재원이 문제였습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미국의 FOA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지만 정유공장에 대한 원주 요청은 번번이 예산에서 누락되었습니다. 1950년대 중반 국가 귀속업체 불화 방침 속에서 조선석유도 민간에 불화해 운영하겠다는 방향은 잡았지만 이를 받아낼 민간 자금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1956년에도 상공부는 정유공장 건설 계획을 제출합니다. 상공부의 정유공장 불화와 민간 운영체 구성 노력은 한국 전쟁 후 일괄된 기조였습니다. 1958년에도 울산 정유공장 건설 방안을 발표했으나 재원 마련이나 원유 조달은 쉽지 않았고 정작 정유공장 시설 부지는 코스코에 일부 임대해주고 있었습니다. 1940년대와 차이라면 한국전쟁 이후 민간 중심의 기간산업 불화 방침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방향에서 상공부는 1958년 정유공장 건설 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킵니다.
이 위원회의 활동 결과 1959년 9월 21일 대한상의에서 남궁연을 사장으로 하는 한국석유 주식회사가 창립됩니다. 한국석유 주식회사의 행보는 예상외로 순조롭습니다. 정유공장 건설추진위원회의 공장건설 자금계획에 따르면 초기 건설 비용으로 미화 1,300만 달러, 한화 27억 환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화 27억 환 중 절반은 창립 총회 전에 불입했고 미화 1,3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에 대해 정부 보유 미화 500만 달러를 1960년 2월 2일 불어받습니다. 또 걸프 오일로부터 800만 달러에 달하는 차관을 받기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지불 보증하도록 했습니다. 비록 상공부와 한국석유의 공조가 대가성 특혜 시비에 휩싸였지만 해방 이후 성립한 이승만 정부에서 전쟁 이후 수년을 재원 부족으로 시도하지 못했던 과업을 완수 직전까지 진행시켰다는 면에서 이례적인 성과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울산 정유공장의 복구는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성립한 박정희 정부 이후로 미루어집니다. 물론 이승만 정부가 무너진 뒤 성립한 장면 정부에서도 한국석유의 틀을 유지하면서 정유공장 복원을 꾀했고 이를 위한 차관선 확보에도 나섰습니다. 1961년 3월에는 고성실업의 초청으로 미국 필립스 정유회사 이사가 정유회사 건설 차관 2천만 달러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입국하기도 했습니다. 장면 정권에서도 민간회사의 정유공장 운영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성실업을 포함 화신산업, 천우사, 한국석유 등이 외자 도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장면 정권 1년여의 시간은 큰 성과 없이 지나갔고 이듬해 5.16 쿠데타를 겪게 됩니다. 군부는 정유공장 건설을 비료나 제철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경제개발이 절실한 상황에서 사업성이 명확하고 이전부터 추진되던 정유공장이 우선 과제로 인식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정유공장의 입지는 울산이었습니다. 다른 대안을 두고 고민했다기보다는 울산 대안을 재차 확인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실제로 송유찬 내각 수방이 1962년 1월 12일 정유와 제철 공장 후보지로 방문한 것도 울산 외에는 없었습니다. 당시 국토건설청 차장이 주도했던 울산 후보지 조사단은 불과 일주일 만에 울산지구 개발기구 설립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 3일 아무런 공사도 시행하지 않은 빈 땅에서 정부 요인과 주한 외교사절을 초빙해 기공식을 거행합니다. 당시 상공부는 본 사업이 민간 출자로서는 계획에 소용되는 달러화 및 한화 총계 243억 환의 부담이 어렵다는 점, 또 정부 보유 달러로 불화한다는 것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점, 외국 차관이 원유의 장기 공급 개혁과 결부되거나 시장 권리의 공여 등의 조건으로 장구한 시일이 국민에게 해를 끼친다는 점, 또 그렇지 않으면 차관이 5년 정도의 단기 차입으로 실질적으로 5개년 계획 기간 내에 정부 보유 달러를 지출하여야 하고 공연히 외국에 이익만 지불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외국 차관을 도입하는 민간 중심의 복구 방식에 부정적 견해를 보였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과 USOM 사무관, 상공부 한민영 기획조정관, 상공부 이태현 공학부장이 배상한 1962년 1월 12일 회의에서도 이러한 부정적 시각이 나타납니다. 이는 다른 산업들의 차관 도입과는
꽤 다른 사정인데 이는 역시 정유공장과 석유 수급을 국가 통치나 경제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과 의견도 있었습니다. 내각수방손육청과 경제기획원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주일 뒤 미국 버거 대사는 총리와 경제기획원 장관은 상공부와 달리 25 내지 30%의 미국 민간기업 참여를 원했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와 관련해 민간 정유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 미국 국무성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총리가 19일 제임스 S. 킬렌 유솜처장과 논의한 후 김유택 경제기획원 장관, 박정희 재건 최고회의 의장과 함께 정유공장 건설에 대해 재검토했고 그 결과 해외 정유회사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총리와 경제기획원 장관, 박정희 의장은 2월 3일 울산공업센터 기공식을 가지고 나서 에소 스탠다드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합니다. 당시 계획은 미화 1,600만 달러, 하나 35억 환을 투자해 60만 평의 울산공업센터에 1일 3만 5천 BBL을 처리하는 정유 공장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1962년 7월 11일 대한석유공사를 창립하고 7월 24일 대한석유공사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8월 21일에는 상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9인의 유공설립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8월 23일에는 대한석유공사법 시행령이 공포되고 다음 날에는 상공부 차관실에서 제1차 유공설립위원회가 열려 제1회 불입자본문으로 6억 2,500만 원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의견했고 9월 10일 자본 불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에소 스탠다드와 협상에 실패한 뒤 기술 설비와 원유 구입에 필요한 미화 투자분에 손실이 생겨 공장 건설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당시 정부는 정유공장 건설에 필요한 차관 문제를 다음해 6월에서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1963년 6월 18일 새로운 차관 선으로 미국의 걸프 오일이 나섰고 역시 미국의 건설사 플로어가 기존 정부 방침이었던 경쟁 임차 원칙을 깨면서 수의 계약 대상자로 선정되고서야 공사가 재개된 것입니다. 그리고 1963년 12월 드디어 울산 정유공장은 준공을 맞습니다.